노유진의 정치 카페. 네, 안녕하십니까. 2015년 1월 5일 첫 방송 녹음하고 있습니다. 왜 진중권은 어디 가고 유아무개가 나와서 지금 처음부터 뜨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진중권 교수가 독일에 가족 만나러 갔습니다. 우리 진중권 교수 부인이 교코라고 일본 분인데요. 네. 아들 하나 데리고 지금 독일에 있어서 독일에 살고 있죠. 예, 새해 맞아서 지금 가족 만나러 갔습니다. 아, 좋겠습니다. 예, 지금 좋겠다고 이 옆에서 부추기는 분은 오늘 이야기 손님 겸 진중권 교수 대타이기도 한데요. 영화 배우 또 한때 정치인 예, 그 문성근 씨 오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새해 첫 방송 32회 방송인데요. 역시 문학의 인사를 모시니까 셋이 앉았지만 분위기가 문화적입니다. 예, 전보다 훨씬 훈훈한 것 같아요. 네. 그 노 대표님은 뭐 연말 연시에 어디 좀 많이 다니셨어요? 네, 뭐 별로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예. 어디 뭐 나들이를 못 하고 어허. 예, 그냥 집안에서 방콕했습니다. 허허, 그러시군요. 저도 우리- 뭐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영화 찍는 거 없어요? 우리 문성근. 그 해무 이후에 몇 번 그 제안이 오긴 왔는데 대부분 악역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총선 때까지는 못하겠다. 아, 지난번 총선 때 실종이라는 영화 때문에 너무 손해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거 끝날 때까지 못하겠다 그랬지. 그래서 영화 찍는 것도 없고. 네. 근데 요즘 선거 안 하시잖아요. 아니 그 16년에 12년 출마할 때 그 네. 부산 북강서울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한 번 더 나오겠다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 2016년에 또 나가실 거예요? 나가야죠. 그래요? 예, 예. 민주당 당원이에요, 아직? 아니 지금 당적 없어요. 당적은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거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그 야권 변화와 재편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당적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러시구나. 네. 저는 정계 은퇴하신 줄 알았더니 아니네. 예, 잠시. 그러니까 당내에서 안 돼 실패했고 당 외부에서 시민으로서 이제 정당 혁신 부분을 계속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나온 거니까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죠. 뭐 영화와 정치를 같이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사실 머리 구조가 달라가지고요. 네.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굉장히 이성적인 분야잖아요. 그 시민들이 욕할 때는 뭐 마구잡이로 욕을 하시지만 사실 굉장히 집중된 고도의 그 전문 분야라서. 연기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쪽을 하다 보면 이성적으로 너무 이렇게 꼬장꼬장해지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좀 풀어진 연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담배 끊으셨어요? 노력 중입니다. 지금 5일째 안 피우고 있어요? 안 피우고 있어요. 오, 훌륭하시네. 네. 그 뭐 비슷한 처지의 노여시 저는 더 빨랐죠. 지금 3주째 시작됩니다. 오, 오늘. 3주째. 네, 오늘 이제 2주 했고. 네네. 힘들어요? 끊어보시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노 대표님은 언제 옛날에 끊으셨죠? 예, 저는 뭐 여러 해 됐는데 하여튼 그래도 그간에 담배는 끊었지만 이제 간접 흡연의 어떤 권리를 행사해 왔는데 예, 그 간접 흡연권이 축소되는 것 같아서 유감스럽습니다. 그 전에 최근에. 담배 끊어본 경험이 저는 몇 번 있었어요. 있는데. 저도 있어요. 한 1년 3개월 정도 끊은 적이 있었고. 저도 한 2년 정도 끊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옆에 누가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그날 되게 운이 좋은 날이야. 네, 옆에서 이렇게 구수하죠. 예, 곁담배. 그러니까 간접 흡연의 예. 그 권리죠. 예, 근데 지금 새해 들어서 담배값이 올라서 그러는지 이 거리에 담배 연기도 많이 줄은 것 같아요. 네, 많이 힘들 때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참으면서 지금 하고 계세요? 뭐 그냥 저 찬물을 입안에 좀 많이 굴려보기도 하고.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래요? 뭐예요? 배우시니까 이제 화를 내야 되는 장면이나 울어야 되는 장면 이러면 상상을 하잖아요. 예, 예.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그렇죠. 예.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네, 생각을 이미지 하는 트레이닝 같이. 예. 예. 이 흡연도 금연도 그렇게 하면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걸? 이제 예컨대 여자분들 같으면 담배를 끊으실 네. 때 요즘 신년인사회에서 충성을 말씀하신 어떤 분 예. 청와대에 있는 그 네. 비서실장 예. 이런 분 입술이라고 생각하면 저절로 남성은요. 남자는 그분 전 뭐 제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아니 뭐 대통령을 상상하죠. 대통령을 상상을 하죠. 대통령. 그쪽 대통령 남자의 입술을 상상하기는 좀
좀 그러니까 약간 좀 나 취향은 그런 거 아니니까. 난 여자를 좋아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 예,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예. 싹싹 사라져요. 예. 예. 아니 난 이 담배값 올린 것에 대한 참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들 뭐 이런 것들이 듣기 싫어서. 아, 그런 건 추상적인 거고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야 이 감정이입이 되고 그러잖아요. 어떤 방식이 효능이 있는지는 이제 한 달쯤 지난 후에 누가 성공했나. 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진 교수가 독일 가고 이제 안 계시니까 비주얼 담당이 없어서 오늘 약간 좀 그렇긴 한데요. 비주얼이 더 훌륭하신 분이 지금 나오셨기 그럼 때문에 뭐 훨씬 더 훌륭하신 분이 예, 오시니까. 자, 평소 하던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타임라인으로 넘어가 보죠. 유시민의 타임라인. 예, 유시민의 타임라인입니다. 북치고 장구 칠래니까 기분이 이상하네. 오늘 타임라인도 늘 그렇듯 두 꼭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지금 우리 녹음 시작하고 좀 지나면 이제 검찰에서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할 텐데 십상시 사건 또는 뭐 문건 파문, 정윤회 문건 파문, 뭐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뭐 각자 네. 입장에 따라서 좀 다르게 부르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까지 어떻게 와 있는지 좀 짚어보고요. 두 번째는 저 놀랐습니다. 김정은 신년사를 라이브로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단파 라디오 없어도 요새는 다 들을 수 있더라고요. 볼 수도 있죠. 예. 유튜브에 올라 있네 어디로? 아니요. YTN? 저기 종편들이 종편들이 1월 1일 날 아침에 아. 라이브로 조선중앙TV 화면하고 소리를 정편이라고 그대로. 하지 말고 중편이라 해야 될 것 같아요. 북한 중계방송. 그러니까 예. 이북 방송인지 일단 텔레비 켰다가 깜짝 놀랐어요. 중앙TV 조선중앙TV 거기 김정은 목소리를 내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 네, 예. 신년사 읽는 거. 무지하게 놀랐습니다. 이북 방송인 줄 알았어요. 그 깜짝 놀라서 돌렸더니 딴 데 또 하고 있는 거야. 북한에서도 그 옛날 김일성 주석 때 몇 번 그런 식으로 네. 그때는 목소리만 이렇게 실황 중계하듯이 이제 나왔었는데 이제 우리 김정일 지도자 동지 시절에는 일체 네. 이제 그런 걸 안 하다가 이 김정은 시대에 와가지고 네. 두 번째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저 박수 효과음까지 그대로 다 나오니까. 네. 하여튼 2015년 남북 관계 어떻게 될 건지 이게 두 번째 꼭지로 준비해 왔습니다. 먼저 검찰이 아마 지금 보도를 나온 걸 보니까 이대로 다 할 것 같아요. 그 십상시 사건 문건 파문 수사 결과 발표인데요. 그 1월 5일 오후 2시 좀 이따가 발표할 예정인데 미리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그 정윤회 문건 이른바 그것이 진짜냐 아니냐 그 내용이 그거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 문건이 어떻게 밖으로 나갔느냐 이 두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이게 뭐 사실상 최종 수사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지침 그대로 지금 나왔는데요. 이거는 찌라시이고 아무 근거가 없는 거고 허위 사실이고 그다음에 유출이 된 거는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이 박관천 행정관 현직 경찰관을 통해서 이렇게 유출을 시킨 거다. 예, 유출 경로도 뭐 1월 달도 있었고 4월 달도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을 조응천 전 비서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이런 등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고요. 이걸로 이른바 비선의 국정개입 의혹 및 문건 유출 수사를 마무리한다. 마무리한다. 예, 아시는 것처럼 박관천 경정은 이미 구속돼 있는 상태로 지난주에 기소가 됐고요. 근데 좀 미리 흘러나온 내용들을 보니까 박관천 경정이 이 작년부터 이렇게 그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 관련 동향 문건을 뭐 10여 회 이상 박지만 이지 회장 그러니까 박지만 씨한테 수시로 전달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세계일보가 11월 28일 날 보도했던 십상시 문건 그리고 세계일보를 비롯한 언론사에 건네진 청와대 문건 이 모두가 다 박관천 경정이 유출한 거다. 이제 청와대 파견에서 해제된 후에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에서 보관해놨을 때 한경위와 이제
목숨권은 또 경찰관 한 사람이 더 있죠. 그 두 사람이 복사해서 유출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까지 수사 결과고요. 이제 다른 사건들이 몇 개 더 있습니다. 이재만 비서관이 세계일보를 고발한 명예훼손 사건이 있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윤회 씨를 수사 의뢰한 사건도 있고요. 정윤회 씨가 새정치민주연합을 맡고서 한 사건도 있고 이런 이제 부수적인 다른 사건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추후 추가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힐 걸로 보입니다. 근데 뭐 유야무야되는 그런 수순으로 봐야겠죠. 여기까지가 태산명동에서 일필이라는 옛말을 생각하게 하는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중간 수사 결과. 근데 유진용 장관의 그 증언이 그러니까 그 정윤회 씨의 국정농단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는데 그건 조사를 안 그 했죠. 부분에 대해서 아직 안 한 거죠. 그건 대통령을 조사해야 되니까. 참고인을 못 부르니까 예. 이제 지금 조사가 안 된 것이 네. 말씀하신 유진용 장관의 진술이 가장 큰 것 같고요. 그게 제일 확실한 증언이었는데. 두 번째는 이제 그 이른바 문건을 이제 박관청 경정이 갖고 나온 문건을 그 이제 다시 복사해서 돌렸다라고 이렇게 의심을 받고 있는 한경이 한 분은 이제 자살하셨고 네, 돌아가셨고. 또 한 분이 이제 한경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애초에 이제 뭐 언론사에 이제 기자에게 진술한 게 있었어요. 네, 그 네. 과정을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이제 사건을 갖다가 이렇게 꾸미는데 이렇게 회유를 받은 네, 그래.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회유를 받았다라는 그 진술 내용이 네. 있는데 그것도 보도가 되기도 했지만 양자에 의해서 다 이렇게 부인되고 예, 이제 인정하면 기소 안 하는 쪽으로 해주겠다 그렇죠. 이렇게 예, 한 예. 걸로 나오죠. 그 부분도 지금 사실 미스테리로 남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게 지금 이 사건의 지금 내용을 보면은 그거예요. 이제 검찰이 오늘 수사 결과 발표로서 그럼 경찰의 지금 수사 결과를 종합해서 이제 이 사건을 재규정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박관천, 조홍천 두 사람에 의해서 예. 그 두 사람이 주모자 두 사람에 의해서 박지만 씨에게 충성하려다가 예. 실패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지만 씨의 지시를 받음도 없이 지시 받았다 그러면 박지만 씨도 연루되니까 일방적으로 박지만 씨에게 충성하려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충성도 실패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이제 법을 어긴 예. 사건으로 지금 검찰은 발표를 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작성한 문건의 내용은 다 허위고 그렇죠. 그러니까, 십상시 모임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고 예. 예. 그러니까 박지만 씨에게 충성하려고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에게도 보고될지 모르는 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게 이제 기괴한 이건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라 귀괴 소설인데 괴기 소설인데 저는 이 과정에서 안 드러난 것들이 또 사실은 많습니다. 예, 근데 그 뭐 아까 유진용 장관의 진술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재수 그 기무사 사령관이 왜 갑자기 경질되었는가? 6개월 만에. 예, 그게 사실 이 사건하고 관계 있습니다, 사실은. 예. 관계 있는데 그것도 그냥 미스테리로만 카드라 방송에게만 맡겨지는 상황이. 그래서 이재수 기무사령관은 저 박지만 씨하고 이제 육사 동기. 육사 동기죠. 예. 네. 육사 동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에 등장하는 그 뭐 비선 실세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 사실 연관이 있는데 그것도 수사가 지금 전혀 안 되고 그냥 뭐 궁금증을 갖고 있는 사람 갖고 있으라는 식으로 해서 넘어가고 있는. 결국에는 이 사건은 하명 사건, 대통령 하명 사건으로 시작해서 미제 사건으로 끝났다. 결국 해결된 게 없이 결국 다음 정권 가서야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있는. 다음 그런 정권 가기 사건이- 전에 나올 수도 있죠. 물론 예. 경우에 따라서는 예. 레임덕이 이제 수위가 높아지면은 그런 상황도 발생하겠죠. 그래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러는데 안 꺼진 불이다. 제가 네. 볼 때는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대 연기만 잠시 안 날 따름이다. 근데 이제 덥고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그 유진용 장관 경우에는 이제 그 행시를 본 사람 중에서 문화부를 자원한 1세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직원들의 신망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자기 아끼는 후배를 부당하게 잘라야만 했고 그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충분히 얘기를 했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증언을 뒷받침하는 직원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은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그건 덮을래야 덮을 방법이 없는 사건인 지금 거고. 이걸 보면 이제 박지만 씨가 휘말려든 사건인데 박지만 씨는 떼놨죠 지금. 그랬죠. 연결고리를 끊어서 떼놓고 그다음에 정윤회 씨 미행
이제 박지만 씨를 미행했다는 시사저널의 보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박지만 씨가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해서 발을 다 뺐고 이 국정 개입 파문과 관련해서 박지만 씨가 직접 끌려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연결 통로를 다 차단했습니다. 이 검찰 수사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박지만 씨는 아무 관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었고 조홍천 비서관하고 박관정 경정이 그냥 자기들 하기 위해서 박지만 씨한테 줄을 대보려고 막 노력하다가 사고가 나서 결국 자기 꾀에 빠져서 지금 낭패를 본 이런 아주 단순한 사건처럼 돼버렸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십상시 모임이 있었냐 없었냐 이게 뭐 우리가 정확한 정보가 없어 말하기 어려운 점은 있지만 뭐 중국집에 10명이 모인 적이 있는지만 조사했다는 소문도 있어요. 이게 실제로 당시에 대검 고위 간부가 예. 십상시 사건이 진실이 되려면 최소한 7명 이상이 모였어야 된다. 7명 미만으로 모이면 모였다더라도 이거는 문서는 찌라시다. 예.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10명이 모임이 있었는지만 조사했다 이런 소문이 있어요. 클린턴이 과거에 성추문 때 진술한 게 그거 아닙니까? 르윈스키하고 무슨 관계가 네. 있었다는 의혹을 받게 되자 절대로 그 관계 없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 조사 보고서 나온 거 보니까 말 그대로 그 관계는 없었지만 그에 육박하는 다른 관계들이 이제 있은 걸로 이제 그 클린턴식 거짓말인 어떻게 거죠. 표현했나요? 섹스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했나요? 섹슈얼 인터코스라고 예, 했죠. 섹슈얼 인터코스라고 했어요. 예. 성교를 하지 않았다라고 예. 표현을 했고요. 실제 행거는 뭐 다른 우리 법에서 유사성행위라고 네. 표현하는. 예. 그러니까 거죠.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클린턴 입장에서 거짓말 안 한 거지만은 그건 정황적으로 보면 그건 거짓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니 이게 십상시도 마찬가지죠. 만일 10명이 모여가지고 일식을 초밥을 먹었다. 이러면 사실과 다르다는 거지. 아니 10명이 모였을 때 예, 초밥을 먹었다. 초밥을 먹었으면 괜찮고. 진실을 말하지 않은 거지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10명이 모임이 없었다면 예, 그러면 거짓말을 한 건 아니죠. 9명이거나 8명이나 7명이나 6명일 수도 있죠. 6명이 두 번 만났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실체적 본질은 안 변하는 건데 예. 그 표현이나 뭐 뉘앙스가 더 중요하냐 이 문제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정도로 이제 더 진도는 안 나가질 것 같아요. 지금 뭐 이제 특검이라든가 이런 거 가는 경로가 남아 있기는 한데요. 특검으로 가는 어떤 동력이 생기려면 오늘 검찰이 한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것을 결정적으로 뒤집어 엎는 어떤 사안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아마 특검으로 갈 동력이 혹시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없는 한은 일단 이렇게 넘어가는 국면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태산명동의 서일필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국민들 마음속에 불쾌감만 쌓아가는 거죠. 예, 그 누가 근데 이 사건은 사실은 그 60%를 훨씬 넘는 그 국민들이 안 믿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되게 국정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는 그래서 이 인적 쇄신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70%거든요.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이 잘된 일이다가 60%예요. 네. 그거보다 10%가 더 높아요. 어떻게 청와대 하는 일이 통합진보당만 못해? 그러니까 해산 대상이지 사실은. 예, 두 번 해산돼야 돼요. 예. 예, 그걸로 보자면. 예, 이제 두 번째 꼭지는 이 남북 관계에 대한 전망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편에서 조선중앙 TV를 화면을 그대로 받아서 소리하고 화면을 생중계했다는 거 이거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에요? 근데 우리 종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보다도 김정은 지도자가 더 많이 등장합니다. 아니 신년사를 박근혜 대통령 신년 메시지는 단신으로 처리하고 어떻게 이북에 김정은 신년사를 라이브로 할 수가 있냐고. 라이브면은 그건 국가보안법 위반이겠네요. 그 내용 안에 무슨 얘기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여과 없이 그냥 배포한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고 네. 북의 최고 저름과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에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이야?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요한 사람인데 이거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신년 인사는 단신 처리하고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게? 아니 그래도 거의 양도 뭐 우리 쪽이 10분의 1밖에 안 됐다 그러는데. 아니 방송에서 중요한 건 말이 되느냐가 안 되느냐가 아니라 방송이 되느냐 안 되느냐인 거. 아니 그리고 종편 제작진의 숨은 의도를 분석해 봐야 돼요 이거는.
여하튼 주도 세력이 누군가를 보면 알지. 뭐. 이 신년사가 나오고 나서요. 네. 통일부에서 오후 3시에 첫 논평을 냈습니다. 네. 근데 이 논평하고 저녁 6시에 6일째 통일부 장관 기자회견이 또 있었는데 이거하고 사이에 좀 차이가 나서 이게 이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우선 통일부에서 오후 3시에 발표한 입장을 보면 우리 정부는 지난해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제안했고 12월 29일에는 민간교류 확대를 비롯한 실질적 통일준비 과제를 하기 위해서 통일준비위원회 차원의 대화를 1월 중에 하자 이렇게 제안까지 했는데 북한이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할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우리가 제안한 대화에 조속히 호응하기 바란다. 이게 냉소적인 반응을 냈어요. 근데 통일부 장관이 저녁 6시에 기자간담회에서 한 얘기를 보면 우리 정부는 가까운 시일 안에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남북 당국 간 대화가 개최되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분단 70년 최대 비극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오늘 북한이 제기한 최고위급 회담을 포함해 남북 간 모든 관심사항에 대해 실질적이고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는 오늘 김정은 제1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 간 대화 교류에 대해 진전된 자세를 보인 데 대해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좀 다르죠? 네. 그렇죠. 예. 두 번째 거는 이제 그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로 봐야 되겠죠. 예. 판단이 문재 들어가 있죠. 장관이 얘기한 것은 이제 청와대에서의 어떤 정리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새누리당 쪽 여당 쪽에서는 특별하게 공식적인 반응이 나오진 않았지만 북한 관련해서 열심히 이제 그 글을 올리는 하태경 의원이라고 있죠. 옛날에 네. 주사파 하다가 전향해서 지금은 세게 했죠. 예, 주사파를 아주 세게 했다가 지금은 전향해서 이제 북한 민주화 운동 세게 하고 있죠. 또 세게 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김정은의 신년사를 보니 예년에 비해 남북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는 현 북한의 고립을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다. 우리 입장에서도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북 교류와 접촉을 북한 변화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맥이 좀 통하죠. 그래서 북에서 도대체 뭔 말을 한 거야? 그래서 제가 또 신년사를 전문을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따분한 글을. 연초 신문도 잘 안 오고 읽을 게 별로 없죠. 아, 근데요, 참 제가 요즘 글쓰기에 관련된 책을 쓰는 중인데, 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담화문도 정말 글 자체로 보면 형편없는 못난 글이 많은데요. 이북의 소위 최고 전엄의 신년사도 문장 진짜 형편없어요. 이게 진짜 우리 말과 글이 남북을 불문하고 다 병들었어요. 이건 이 문건은 내재적 접근을 좀 해야죠. 이거는. 네, 이거는 이제 북한은 이른바 백두혈통 혁명가들이 언어까지 다 장악해서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말과 글은 이 일본 말과 유럽 말 이거에 잡아먹혀가지고 우리 말이 아주 흉한 말이 되어 있는데 정말 끔찍해요. 이거 읽다가 보면요 정말 끔찍하거든요. 이 말이. 근데 그런 점을 감안했어요. 제가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작년에 되게 안 좋았던 거는 내외의 반통일 세력의 방해책동 때문에 북남 관계 악화의 길로 갔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정세가 복잡하고 장애와 난관이 있어도 위대한 따옴표치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필생의 염원이며 민족 최대의 수건인 조국 통일을 기어이 이룩하고 이 땅 위에 존엄 높고 부흥하는 통일 강국을 일떠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조국 해방 70돌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령을 열어나가자. 이것이 전체 조선민족이 들고 나가야 될 투쟁구호입니다. 이렇게 말해놓고요. 남북관계에 대해서 막 노상하던 얘기를 쭉 늘어놨어요. 모든 게 남의 탓이에요. 이거는 미국 탓, 이거는 반통일 세력 탓, 이거는 남한 당국 탓, 뭐 전부 남 탓이에요. 전부 다 침략 책동이고 뭐 자기들 잘못한 거 한 개도 없어. 그 얘기 쭉 해놨고 되게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려 하여서는 언제 가도 조국 통일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대결과 전쟁밖에 가져올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가 가장 우월하지만 결코 그것을 남조선에 강요하지 않으며 강요한 적도 없습니다. 이것도 비문이에요.
이 우리는 이 앞에 있으면 안 되고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가 가장 우월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것을 남조선에 강요하지 않으며 강요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니들도 니들 거 우리한테 강요하지 마 그런 뜻이에요. 강요한 적 없다고? 그럼 지금까지 맨날 적화통일을 한다고 큰 소리 친 거는 뭔데? 최근의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요새 와서 그렇다는 얘기지. 강요할 힘도 없는 주제. 그 그렇게 한국 전쟁은 뭐로 설명할 거야? 이거 자기식을 강요한 거 아니야? 이런 처음부터까지 택도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에요. 남조선 당국은 북남 사이 불신과 갈등을 부추기는 제도 통일을 추구하지 말아야 하며 상대방의 체제를 모독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동족을 모해하는 불순한 첨탁 노름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예. 이렇게 쭉 가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언급한 거를 이제 우리 정부가 높이 평가했는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남조선 당국이 참 재밌어요. 진실로 대화를 통하여 북남 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이라면 중단된 고위급 접촉도 재개할 수 있고 부문별 회담도 할 수 있습니다. 딱 바꿔봐요. 우리는 북한 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하여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입장이라면 이거 똑같잖아요. 우리 청와대 거하고 남북을 북남으로 바꾸고 그러면 다 똑같아요. 문장이 진정성 타령하고요. 진정어로 진심으로 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 데에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최고위급 회담이라는 게 정상회담이죠. 이거 가지고 이제 지금 통일부 장관이 진전됐다고 평가를 하고 근데 진전된 거 맞아요? 노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정치적 맥락을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정상회담이 성사될 거냐 아닐 거냐에 대한 판단은 좀 다른 평가가 좀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최근에 이제 이 연말 연초에 벌어진 일은 하나의 정치적 맥락을 이루고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 뭔가면은 일단 12월 29일 날 그 통일준비위원회 명의로 남북 제안을 갖다가 그 제안한 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의례적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또 이례적이에요. 왜냐하면 대개 이제 남북 문제와 관련된 화두는 주로 최고 지도자 내지 어떤 각 당의 이제 대표급에 의해서 연초에 발설하는 게 관례인데 저는 12월 29일 날 그 대통령 명의는 아니었지만 사실은 그 통일준비위원회가 대통령이 위원장인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 명의로다가 남북 제안을 갖다가 그도 이제 한 해가 막을 내리기 사흘 전에 이틀 전에 그걸 제안한 것 자체가 북의 신년사에서 그 답을 얻기 위해서 미리 멍석을 까는 그런 어떤 용도가 아닌가라고 해서 그때부터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쁜 뜻이? 그런데 1월 1일 날 당일날 오후에 6일째 장관이 그도 그 휴일 날 오후에 바로 신년사에 대해서 보통 보면 신년사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는 건 며칠 후에 보통 평가한 게 관례인데 이제 즉답하듯이 얘기를 하고 이어서 1월 2일 날 신년 할애식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이제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냐면은 어제 그 신년사에서의 그 제안은 그냥 나온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저는 뭐 나쁘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데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한 물밑 어떤 대화는 진행 중이다. 라고 사실 봅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그럼 어디까지 진도가 나갈 수 있고 또 서로 어떤 카드를 또 이제 들이밀면서 이것이 교착으로 끝날지 아니면 뭔가 이제까지의 관성을 최근에 한 7, 8년의 관성을 뛰어넘는 진전을 보일 것인지는 사실은 지켜봐야 알지만 일단은 뭔가를 각각이 남은 남대로 북은 북대로 현재의 정권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이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그 소니 해킹 문제로 북을 제재 발표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정부나 새누리당 쪽에서 왜 하필이면 지금 이런 얘기를 했느냐라고 그 이의 제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그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십상시 문제도 있었고 누적된 게 많으니까 현재 탈출구라고는 MB를 구속하든가 아니면 남북 관계를 개선하든가 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게 속마음이 진정으로 할 생각이 있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의제로 써먹을 필요가 있고 그래서 시작한 일로 느껴집니다. 북쪽 경우에도
이를테면 그 장성택 이후에 중국하고의 관계가 좀 불편한 측면이 있고 중국으로서는 뭐 한반도 현상 유지가 낫겠지만 어찌됐든 북핵 문제 때문에 미국이 계속 중국 포위 전략을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북에게 그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양측 다 그 내적인 필요성 때문에 시작하고 있는 일이다. 예. 근데 예. 그 전망은 뭐 거의 전혀 희망적이지 않지만 어찌됐든 필요성이 있어서 시작하고 몇 번 이렇게 뭐 결렬되더라도 만나고 이런 신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근데 됩니다. 우리가 지난해 그 인천 아시안 게임 때 북한 권력 서열 2등, 3등, 4등이 같이 서울에 왔잖아요. 예. 인천에. 네. 서울도 왔다 갔다 하고 고위급들 만나고 총리도 만나고 밥도 먹고. 그럼 뭐가 남았죠? 이제 그때도 그거 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이제 저희 그때 정치 카페에서 다루면서 저는 그 국제사회 앞에서 네. 남쪽에다가 공을 떠넘기러 온 거지 그 이상 이하 의미도 없을 거다. 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그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네. 물론 저는 이 신인사를 이렇게 보면서 특별한 걸 못 느끼겠더라고요. 늘상 해오던 얘기고요. 네. 그럼 우리는 대화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북한이 잘. 늘 남쪽도 우리는, 안 하죠. 남쪽도 우리는 안 하고 열려 있다고 북쪽도 얘기를 안 하죠. 하고 다만 이제 남북이 지금 어떤 식이냐면 진심으로 뭐 한다면 진정으로 뭐 한다면 이렇게 해야 그 진정성이 증명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그냥 말로 공중전을 하는 거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게. 그럼 물론 이명박 정부 때도 뭐 현금 싣고 와서 트렁크에 넣어줄래다가 거절당하고 이런 사례도 있었잖아요. 이북에 네. 비밀 접촉해가지고 정상회담 한다고. 그래봤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벤트로 되는 거는 아닌 거 아니겠어요. 정상회담이. 뭔가 정상회담까지 가려면 상호간에 어느 정도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조처들이 밑에 많이 전개가 되어야만 그 바탕에서 갈 수 있을 텐데 저는 오히려 지금 보면서 그냥 말로 서로 간에 이제 치고받고 어떨 때는 험하게 치고받고 어떨 때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치고받는 그런 것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게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런 느낌인데. 근데 그것조차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니다고 저는 좀 보고요. 그 이전에 저는 너무 이렇게 근본주의적으로 이 문제를 볼 건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북한이 이 현재 자신들의 문제를 풀거나 또는 자신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제 이 한반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주요한 이제 파트너는 미국이라고 보는 것이지 여전히 이제 남쪽 정부를 한국 정부를 이렇게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북이 보면은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까지 두 번의 정상회담도 냉정히 보면은 우리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 이니셔티브에서 성사된 것이지 북에서 그걸 성사시키려고 아등바등 뭘 양보해 가면서 한 건 또 아닌 면이 있어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했냐 그건 아니죠. 나름대로 의미 부여를 한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미국과의 관계가 최악인 지금 상황에서 북에서는 이제 뭐 핵폐기라거나 여러 가지 이제 이 봉쇄 정책의 압박을 받고 있는 속에서 작년 한 해만 보더라도 러시아나 일본하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는 이거 작은 카드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활용한 면이 있다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미국을 상대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 제일 강경한 게 미국이거든. 예. 대화 전혀 할 뜻이 없어 보이는 게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을 이게 변화시키기 위한 어떤 과정으로서 그런 어떤 또 하나의 수단으로서 한국 카드를 갖다 쓸 수도 있다. 한국과의 대화를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진척시키는 그럴 필요도 있다는 것이지 이걸 통해서 뭔가 해결된다고 북이 기대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북한도 좀 오바마도 좀 정찰 총국하고 뭐 이런 대외 무역 담당하는 북한 기업 뭐 실무자들 뭐 그런 사람 이제 뭐 소니 해킹 때문에 뭐 제재한다고 발표를 했던데 그 소꿉장난도 아니고 오바마는 진짜 이 한반도에 대해서 뭐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아니 뭐 박근혜 정부하고 손발 맞았으니까 좋죠. 뭐 그냥 이참에 중국 포위하는 게 다 완성돼 가고 있는 목이 팔아먹고 이제 그게 관심이 있는 건데. 그런 거죠. 그래도 오바마 그러면 안 되지. 오바마 대통령이. 명색이 사회운동가 출신이 자국 내에서는 그래도 좋은 쪽으로 가려고 사회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대외 정책을 이따위로 하면 그러니까 물론 북한도 열대우림의 원숭이니 뭐니 이런 말들 그만해야 돼요. 피차간에. 근데 정상회담 관련해서 보면 우리 문성건 대표님도 배우께서도 뭐 좀 약간 밀사 자격 비슷하게 북한에 가서 좀 말도 건네고 그런 적 있지 않아요? 그런 적이 있었죠. 예. 2004년 말에요.
그러니까 그 육저회담 틀이 마련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대북 송금 특검 때문에 처음에 좀 뻐구덕거렸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이건 넘어갑시다. 네. 여기 육자 틀이 만들어졌으니까 적극적으로 갑시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아주 절절한 얘기를 써서 네. 그래서 이제 친서를 가지고 신설 가셨어요. 갖고 네. 간 거였죠. 가서 김정인 위원장도 근데 만나셨어요? 못 만났고요. 그랬는데 이제 전달했고 답신을 받아왔고요. 근데 이제 그 후 얘기는 그 후에 조금 이제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다. 그런 평가는 있었죠. 그러니까 대북 송금 특검이 많은 상처를 남겼던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좀 그 상처가 마무리돼가는 과정이라 그럴까? 그런 기능을 한 거죠. 밀사로 한 번밖에 안 가셨어요? 네, 한 번밖에 안 갔습니다.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닌가? 한번. 아니 사실이고요.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그 문재인 그 후보가 그때 어디 책에다 그 얘기를 쓰시는 바람에 네. 그 다음부터 맞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그랬죠. 그 전까지는 얘기한 적 없어요. 근데 이제 이북에 지금 북한에 뭐 박근혜 정부에서도 밀사를 보낼 수도 있고 뭐 대화야 항상 좋은 거라고 봐요. 물 위에서 하는 것이든 물 밑에서 하는 것이든. 예. 근데 만약 그 지금 청와대에서 뭐 그런 데 관심이 있다면 충고 한마디 해주시죠. 잘 풀어나가려면 이북 그 당국자들 상대할 때 이런 점 좀 유념해서 대화해봐라. 그때 그 대선 직후에 문희상 비대위 체제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우리 쪽 인력을 써도 좋다. 그러면서 이제 문성근, 박지원 뭐 몇 사람 이름 얘기를 하면서 특사를 요청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응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제안한 적도 있고 그래요. 근데 뭐 거들떠 보지 않았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 경우에 지금 이제 개선해 보려고 노력을 뭐 제스처든 뭐든 간에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돌파를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무엇으로 남겠는지 이제 3년 남았는데 자세히 본인이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브란트가 시작한 일 콜이 그 해내듯이 남남 갈등을 없이 남북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아니 협력을 객관적으로 하겠다 보면 이거죠. 최적의 조건인데 그것도 주체적인 의지나 비전이 문제 이제 돼야 그것도 되는 거지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그다지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사실 한미일 군사동맹이 완성된 거나 마찬가지죠. 미사일도 그렇고 정보 협정도 그렇고 지금 네. 거의 다 짜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핵을 빌미로 해서 대중국을 포위하고자 하는 미국의 전략. 이 안에 자발적으로 기어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굳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구체적인 그 비전이나 정책이나는 안 갖고 계신 거구나 이분이. 그래서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만 그러함에도 지금 우리가 그 중국의 그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때 조금 더 그 미국과 중국과 관계를 다 좋게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헤쳐나갈 것이냐를 생각한다면 우리 주도적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거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친미하고 친중하고 용미하고 용중하는 동북아시아의 균형자로 자리 잡는 거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인식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도 조선시대에도 그런 거 하는 왕들은 되게 똑똑한 왕들만 그런 거 했어요. 아무나 뭐 정세가 그렇다고 다 그런 거 하나.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서 그 MB 때는 그래도 실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후보 시절에 그 김대중 대통령을 찾아간 적이 있다고 그래요. 말만 그랬지 실제로는 훨씬 더 이념적이었죠. MB도 어마어마하게 남북관계를 이념적으로 처리를 했죠. 그렇죠. 이념적으로 갔는데 초반에는 실용으로 할 생각이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께 자문도 구했고 예. 그래서 한 30분을 설명해 줬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각하 옳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두세 번을 얘기했대요. 그거 옛날에 왕회장 모실 때 입버릇인데 뭐 그걸 갖다 의미부여를 하면 안 그러니까 되지. 취임 후에 결국은 그 박왕자 사건 나면서부터 포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쇠고기 촛불에 뒤고 그러면서 이제 이 뭐랄까 수구 진영의 공격까지 받아서는 안 되겠으니까 이제 포기하고 납작 엎드리고 간 건데 이 정부 경우는 그 단계를 넘어가 버렸던 거죠. 예. 그러니까 한일 군사 보호 협정을 내일 발효하는데 오늘 깼잖아요. MB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건 안 된다라고 해서 깼는데 이 정부는 거기까지 가버렸으니까. 보고도 안 하고 그냥 일단 사인해놓고 며칠 지나서 공개하더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미 굳어진 상태라서 희망은 없다. 그러나 당신이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대통령이 되려면 이것은 그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 면에서 야권의 그 협조를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같이 할 생각이 있다는 거죠. 야권은 뭐 협조를 하고 싶은데 할 기회를 안 줘서 지금 그런 거죠. 예, 몸살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 이제 마무리 삼아 제가 한 가지만 더 소개해 드리면 1월 2일 날 신년 인사회를 했어요. 청와대에서. 네. 정부 각 부처뿐만 아니라 여러 헌법기관들 뭐 야당에서는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참석을 했고요. 이때 오간 이야기가 뒤늦게 오늘 아침에 좀 보도가 되기 시작했는데 봤더니 박근혜 대통령 발언이 뭐 북에서 5.24 조치 해제 얘기만 하면 남북 사이에 협상이 되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안 하겠다는 얘기죠. 안 하겠다는 얘기죠. 네. 아니 근데 그 부분은 그 불필요한 의미 부여는 할 필요 없지만은 네. 제가 듣기로는 그 5.24 조치 해제를 이제 그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이제 강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일체 그건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것은 협상 카드로 쓸 문제를 미리 우리가 줄 필요 있느냐라고 얘기했다는 점에서 협상 카드이지 않았는데 이제까지 정부 방침은 드디어 그것이 협상 카드로 이렇게 좀 해제되었다 이거지. 이제 그렇게 의미 부여를 굳이 하자면 아니 그 일부 뭐 이렇게 좀 강경 그 극우 신문들에서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갖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박근혜 대통령 생각은 단순해요. 이건 이제 천안함 사건을 이유로 해서 이제 내린 게 5.24 조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의 교류까지 비즈니스까지 다 차단해버린 거예요. 사실상 대북 그 경협 사업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풀려면 천안함 그 폭침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지 이북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근데 이쪽에 제가 볼 때는 자기 함정에 사실은 빠진 거예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 통일준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금 구상하고 있거나 제안되고 있는 내용들은 5.24 자체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이제 이 제안들이기 때문에 이게 양립하기 힘든 거거든. 박 정권의 정책 기조가 전반적으로 그런 것이 의미가 없는 그냥 뭐 이것저것 마구잡이로 각각 하는 이런 양상이라서 저는 사실 노 대표님과 달리 거기에 무슨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까 통일준비위원회에 원래 앞뒤와 좌우가 전혀 맞지 않는 게 이 정권의 특징 아니에요? 의미 부여와 관계없이 자기 함정에 빠져 있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얘기한 걸 지키기 위해서도 자기가 묶어놓은 걸 결자 해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아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이러저러 분석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 가족 아버지 박통하고 딸 박통의 근본적인 차이는 박대 아버지는 다 알고 국민을 세뇌했고 맞아요. 이 양반은 세뇌를 당한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뇌 당한 상태에서 계속 그 세뇌해 온 논리를 조선일보가 계속 다시 반복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독자를 세뇌해 놓고 독자 주문 때문에 그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쳇바퀴 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결국 스스로 세뇌된 사람이 계속 세뇌를 유지 지속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해결책이 없다. 그러니까 그 유신이라는 지층 구조의 화석이 지금 발굴된 것 같은 DNA를 채취해서 그렇죠. 부활을 시킨 거야. 그런 상태이기 주라식 때문에 파크야 지금 우리가 살고 별로 그 분석을 많이 해봐야 소용이 없다. 예,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빨리 3년이 더 지나가기만 기다려야 되겠다. 근데 사실은 저는 그 굉장히 지금이 뭐 이제 뭐 조선 말기다 뭐 명청 교책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굉장히 우리 민족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미일 동맹 구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89년에 문 목사가 방북했던 게 다시 되새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방북 뭐 공판정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신 건 뭐였냐면 87년 분열 후에 정권 교체 실패했고 젊은이들이 막 낙담해서 분신 투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희망을 좀 줘야 되겠고 그런 의미에서 남북 관계가 어떤 지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 한번 가서 받아보지 라고 해서 갔단 말이죠.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게 직접적인 동기인데 그 동기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시대 배경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89년이면 동굴 아파가 흔들리기 시작한 때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분단을 강제한 동서냉전이 깨져가는 기미를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걸 속박을 벗어날 수 있다. 예, 선제적으로 그런 문명사적 예, 예. 변화를 올라탈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주도적으로 가면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 통일에 대한 지향을 고려연방제를 땡겨내 버렸잖아요. 아래로. 그러니까 점진적인 그 접근 방안을 동의하면서 이제 그럼 전망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통일은 됐어라고 표현을 했던 건데 그 89년 이후 그 동서냉전이 깨지면서 미국 일극 체제로 갔다가 이게 미중 패권으로 들어오는 게 몇 년이 안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1990년부터 2010년 사이 20년 동안 우리가 주도적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런데 그거를 못하고 그 한미일 동맹 구조 사이에 빨려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미중 패권 사이에 미국에 완전히 붙어버리는 구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20년 전으로 남북 관계가 좀 돌아가 버린 거잖아요. 다시 20년 정도. 다시 예. 냉전으로 돌아가는 다시 거죠. 냉전 예, 시대로 가버린 거예요. 그렇죠. 개성공단 하나를 예외로 하면 그렇죠. 그 점이 예, 이제 그러니까 그 작년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물론 4.16 참사가 제일 끔찍한데 두 번째로 정말 답답했던 게 뭐냐면 북한하고 러시아가 북쪽 철도 3,500km를 현대화하기로 합의한 거예요. 그리고 현물로 대가는 예. 현물로 받고. 공사비가 26조고 예. 그거는 히토류 포함 지하전으로 받겠다는 예. 거죠. 그 우리가 원래 다 예, 하려고 2007년 했던 14선언 때 다 합의했던 하려고 내용들이죠. 했던 건데. 예. 러시아에 다 뺏겼어요. 다 뺏긴 거죠. 지금 와서 보면 그러니까 외교가 잘 돼서 남북 관계가 잘 되면 경제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이 그런 사업들인 그런 거거든요. 사업들이죠. 예. 인프라 들어가는 아니, 것들. 건설회사들 지금 너났지 그거 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과거로 보면 국제적인 설린 우호 뭐 그런 거죠. 그렇죠. 러시아를 돕기 위해서. 러시아가 불우이웃이야? 돕게? 그러니까 4대강에 22조 때려 부은 게 어찌됐든 건설업이 갖고 있는 GDP의 비중이 있으니까 예. 일거리를 만들어주고자 어거지로 한 측면도 있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것 뻘짓이죠. 그다음에 해외 자원개발 40조인가 지금 손에 놨다는 거예요. 이북에 히토리오 많이 있는데 거기 그러니까. 놔두고 어디 가서 뭘 지금. 그러니까 북한 철도를 14선언 때 합의한 대로 우리가 현대화하기로 합의를 하고 그러면 26조 공사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자원은 그걸로 받아오면 40조 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외교가 망가진 거. 우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 저는 정말 가슴 아픈데 고구려가 본토로 진출하지 못하고 당나라로 통일되면서 우리는 찌그러들었어요. 예. 그러면 그 수천 년 동안 중국에 짓밟히고 일본에 능욕당한 역사. 그러니까 대동강 북쪽을 다 뺏긴 거 아니야 네, 당나라한테 네, 그때. 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짜부라든 거지. 그러니까 그때는 영토와 군대 숫자로 국력이 나오는 건데 이제는 경제력에다가 창의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경쟁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 2주 이래 절호의 기회였다. 예. 지난 20년. 뭐 더 이상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속만 쓰래요. 그 얘기하면. 자, 오늘 타임라인이 길어졌는데요. 왕년에 대북 밀사를 특사를 하셨던 분을 모시다 보니까 두 번째 곡지가 되게 승질이 길어졌습니다. 나서 이렇게 됐어요. 예, 오늘 타임라인 이 정도로 예, 그 정리하겠습니다. 이 청와대 문건 파문과 그다음에 김정은 신년사를 계기로 S본 2015년 남북관계 전망 네. 조금 엇갈리는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잘 되면 좋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표 천호선입니다. 정의당이 여러분들께 빚을 좀 지려 합니다. 2016년 20대 총선이 치러집니다. 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는 정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철탑에 오르지 않고 안전을 위협하는 관료 마피아를 몰아내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 세모녀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대 국회가 달라지기 위해서 정의당 국회의원 20명이 필요합니다. 진보 정치가 아직 실현해보지 못한 원내 교섭단체의 꿈, 미리부터 준비된 후보들을 만드는 데 쓰겠습니다. 정의당 20펀드는 이자와 함께 2016년 4월 30일까지 돌려드리겠습니다. 20대 국회 20명 정의당 국회의원을 만드는 20억 정의당 펀드, 여러분들의 십시일반이 정의당의 친환경 연료가 될 것입니다.
노회찬의 증문즉답. 네, 우리 노유진 정치카페 청취자들로부터 이렇게 궁금증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청취자들로부터 들어온 사연 두 가지를 연이어서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우선 첫 번째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노회찬의 증문즉답에서 사연을 읽어드릴 사연캐스터 정의당 기획홍보실 이문상 국장입니다. 당에서는 호갱과 수첩공주를 맡고 있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정의당의 기발하고 참신한 퍼포먼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회찬의 증문즉답 첫 번째 사연은 살아남기라는 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5살, 3살 아빠고요. 2015년에도 모두가 무탈하게 살아남아서 희망을 이어나갔으면 합니다. 증문입니다. 교육은 민주시민을 기르는 것이고 자유를 가르쳐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깊이 와닿기는 한데 사실 부모로서 막막합니다. 가정 형편이 크게 나아질 기미도 없고요. 아빠의 경제력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한다는데 이건 뭐 대를 이어 노예로 전락할 일만 남은 건지. 저 자신이 복종심을 강요하는 교육을 충실히 받은 사람이고 점점 돈 앞에 위축되어 가는데 부모로서 어떻게 가르쳐야 좋을까요? 한국 사회 자녀 교육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희망의 메시지 보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 한국 사회 자녀 교육 어떻게 해야 할까? 해마다 이렇게 새해 1월달이 되면은 뭐 담배를 끊는다거나, 혹은 올해는 뭐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거나, 또는 우리 아이들, 우리 가정 어떻게 올해 이제 계획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다짐이나 계획에 관련된 생각들을 많이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어떻게 풀어야 될까 고민도 하고 계실 한국 사회 자녀 교육 어떻게 할까. 사실 제가 이게 해답을 못 갖고 있거든요. 자녀가 없으시잖아. 예, 자녀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커왔는가를 저는 오히려 생각도 많이 하곤 하는데, 저는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녀 교육이라는 게 자녀 경쟁력 강화 교육.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주변에서, 입시에서, 혹은 취업 경쟁에서 어떻게 하면은 살아남거나, 또는 남을 이겨가지고 그나마 좀 더 나은 지위를 차지할까가 최대의 어떤 고민인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데, 저는 우선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녀 교육 집에서 해야 하나. 일단은 우리가 자녀 교육이라고 할 때, 물론 교육에는 아무리 이제 과거와 다르게 공교육이 보편화된 시대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가정에서 교육의 몫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에 더 그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가르치는 것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좋은 사회는 아니라는 거죠. 사실 대부분의 것들은 어려서부터 학교 내지 유아원 등 어떤 그런 공교육 체계 속에서 이렇게 습득이 돼야 되는 게 우선이고, 그걸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보완해 주는 것이 이제 가정에서의 어떤, 특히 부모가 맡아야 될 교육이라 생각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영국에 갔을 때 그 재미난 광경을 목격을 했는데, 그 교민하고 같이 차를 탔어요. 그리고 그 집 아이들이 이제, 거기는 오후 3시에 학교가 그만 이제 파할 때 모든 부모는 학교 가서 아이를 데리고 와야 돼요. 직접 데리고 오지 않으면 학교에서 그냥 계속 보호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이 시스템인데, 그때 그 학교를 파고 그 차를 같이 탄 아이들이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이제 차를 몰다가 어디서 속도를 줄여야 될 곳에서 줄이지 않거나, 또는 신호 앞에서 이렇게 서야 될 때에서 서지 않고 좀 지나서 서거나 이러면은 바로 아이들이 부모에게 다그치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 부모가 하는 얘기가 이 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는 부모의 절대적인 어떤 지배하에 놓였는데 학교 가서 교육을 받더니 그 교육은 영국 교육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부모가 익숙한 한국 문화하고 다른 어떤 영국 관습을 배우게 됐는데, 그게 충돌하게 될 때는 어김없이 아이들이 내가 학교에서 배웠는데 이게 옳습니다라고 부모에게 정정을 요구하는. 그래서 아이들이 어찌 보면은 부모 영국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찌 보면 제대로 된 교육의 하나의 어떤 실예다라고도 저는 보여지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주로 보면은 요즘 학교들이 경쟁 중심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경쟁에서 이기느냐. 그래서 학교에서도 보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경쟁 교육을 시키기를 포기한 아이들은 방치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이제 엎드려 자도 오히려 걔들을 깨워가지고 전체 교육 분위기를 흐리게 하기보다는 걔들이 어떤 차라리 자는 게 낫다. 자는 게 낫다. 그리고 나머지 자지 않는 아이들, 자지 않는 소수의 아이들을 가지고 이제 경쟁력 강화 교육을 하고 학교는 집은 뭐냐? 그 경쟁력 강화 대여 싸움에 내몰린 아이들을 지원하는 그 부모들이 주로 반성하는 거는 후방 병참기지. 그걸 병참기지죠. 그걸 갖다가 제대로 해줬느냐 못 해줬느냐에 대해서 부모들이 미안하다. 이 지금 사연 보내주신 아빠도 네. 5살, 3살 아빠도 그런 자책감이 이제 좀 느껴지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아이들에게 부모가 시키면 학교에서 얘기하면 따르기만 해라라는 복중심을 강요하는 그리고 경쟁에 그냥 내몰리는 걸 방치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이게 내가 하고 있는 게 제대로 된 교육이냐라고 지금 의구심을 갖는 거죠. 그렇죠. 우리 문성근 대표님은 왜 따님이 이제 다 어른이 돼서 사회로 나갔잖아요. 예. 그럼 뭐 한 가지라도 좀 이제 어린 아이들 키우는 저는 부모들한테 솔직히 팁 한 가지. 처가 다 했지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서 저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애들 잘 키워줘서 고맙다.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유 작가도 뇌과학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지만 그 뇌가 어렸을 때 많이 이렇게 굳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다 정돈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경쟁 속에 지금 완전히 내몰리고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그 공동체라는 것에 같이 어울려 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족 안에서라도 열심히 그 실천을 해 보이면 어렸을 때 그러면 경쟁 속에서도 공동체 생활의 힘을 아는 사람이 참 이게 참 한심한 얘기인데 경쟁에서도 이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살아온 걸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도 참 별짓을 다 하고 사는데 뭐 회사했다가 연기했다가 뭐 정치 활동도 했다가 이러고 왔다 갔다 하는데 뭐랄까 무엇 할 때 행복하고 무엇의 소명을 느끼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1년에 한 번 정도랄까 송년이나 신년 때 나의 꿈은 뭐지? 난 뭐 할 때 행복하지? 뭐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자꾸 이렇게 자기를 되돌아보고 계획을 세워보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면 시행착오를 좀 덜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대충 그런 정도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세요? 우리 유 작가께서는 어떤 자기 경험으로 볼 때 어떤 때가 제일 좋았어요? 교육을 받을 때. 저는 저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좋았던 기억은 별로 없고요. 그때 또 저희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고교 입시가 있을 때였고 저희 중3 들어가서 입시가 없어졌고 대학은 본고사가 있었지만 그때는 고등학생 되면 다 컸으니까 사실 어른이나 별 다름이 없으니까 이제 그랬는데 이제 애들 키우면서 그런 건 좀 있죠. 집에서 어질러요 자꾸. 애들이?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면 자기가 놀던 장난감들은 놀고 나면 딱 갖다 꽂아놓고 정리해놓고 이렇게 하는 애들이 집에 와서는 형편없이 어질러고 논다고요. 옷 갈아입은 것도 방바닥에 아무데나 팽개쳐놓고 장난감도 가지고 놀다가 그냥 방바닥에 헛쳐놓고 뛰어나가 버리고. 제가 한번 되게 좀 깨달은 게 그걸로 좀 뭐라 그랬어요. 너 학교에서도 이렇게 하냐? 학교에서는 안 그런데요. 딱 학교에서 절대 안 그러지 그래요. 그래서 그럼 왜 집에서는 왜 그러는데 했더니 그러니까 집이지. 그러니까 그때 그 생각을 해보니까 집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다 규율이 짜여져 있고 규칙을 따라야 되고 누구한테 복종해야 되고 대들 수도 없고 이러면 숨 막혀서 살겠어요? 집이라는 건 홈이라는 거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데니까 딴 데서 못하는 거, 딴 데서 하면 비난받는 거 이런 것도 집에서는 좀 할 수 있으니까 집 아니겠어요? 저는 가정은 그게 좀 중요한 거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라도 해주면 저는 돌이켜 보면은 제일 고마웠던 게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많았을 텐데 뭘 하면은 그냥 인정해 주는 거 있죠.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해라. 또 특히나 제가 하기 싫어하는 거 아무리 몸에 좋다더라도 하기 싫어하는 걸 억지로 하게끔 강요하거나 그리고
공부를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성적이 좋든 나쁘든 그냥 뭐 이렇게 그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으면은 계속 옹호해 주는 게 돌이켜보면 그때는 몰랐는데 돌이켜보면 제일 좋았고 특히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저도 이제 사실은 제가 중학교 시험 마지막 세대였던데 저 다음부터는 추첨이었는데 중학교 딱 들어가니까 제가 스스로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대접이 달라진 거예요. 집에서. 어른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어요. 예, 예. 중학교 딱 들어가는 순간 그래봤자 사실 12살, 13살 13살, 예. 그 때인데 그 친구들이 그 전에 오면은 애잖아요. 애 네. 친구잖아. 집에서 볼 때는 애 친구들이니까 늘 보면 와서 뭐 어떻게 놀든 뭐 그냥 애 취급 받는 거지 친구도. 근데 제 친구가 이렇게 집에 오면은 아버지 손님 왔을 때하고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차를 내오고 그것도 딱 제대로 받침 있는 찻잔에 차를 내오고 식사를 어떻게 할 거냐 반드시 물어보고 그래서 준비가 안 되면 시켜서라도 꼭 이렇게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충격적이었어요. 야,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나는 어른 행세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대접을 어른 대접을 받으니까 그리고 그다음부터 나무랄 때도 어릴 때 나무라듯이 나무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제일 기분 좋았던 게 이제 고무줄 바지가 아니라 허리띠 있는 바지 입은 게 굉장히 저로서는 뿌듯했거든. 그게 이제 내가 남자 성인이 됐구나. 늘 초등학교 6학년까지 덩치가 있는데도 이제 고무줄 들어간 바지만 입다가 교복 입으니까 이제 근데 사복 입을 때도 허리띠 있는. 그래서 나한테 혁대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혁대를 딱 밀 때마다 내가 이제 배꼽에 힘을 주면서 난 어른이야 뭐 이랬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존중하고 대우를 해주면 그에 맞는 그렇죠. 사고방식과 습관과 행동 양식, 마음의 자세 이런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저는 뭐 이 사연 주신 분한테 다른 것보다도 아이들을 되게 존중해주고 그리고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어야 그게 스위트홈이에요. 집이라는 거는 그런 거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걸 좀 너그럽게 해주고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내적인 힘을 가정을 이 뒷배로 삼아서 기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바로 옆집에 살던 아파트에 그 부모가 얼마 전에 제가 연말에 만났는데 아이가 중학생인데 거의 뭐 사고 뭉친 모양이에요. 학교도 잘 제대로 여학생인데 안 가고 이게 고등학교 진학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걱정하는 단계에서 그 아버지가 저한테 상담하기를 얘를 데리고 템플스테이를 가려고 한다. 그렇게 잔소리를 해도 안 들으니까 같이 템플스테이를 가겠다 해서 제가 얘기를 다 들어보고 내는 게 아이는 가지 말고 아버지만 가야 될 것 같다. 템플스테이 혼자 가시라. 혼자 가셔가지고 마음을 비워라. 애가 원하는 거 자기가 잘하는 거대로 하도록 해야지 뭔가를 주입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도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겠네요. 예.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드릴 것. 그 이상을 하지 말 것. 과욕은 금물이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증문즉답 이렇게 첫 번째 사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 들어볼까요? 예. 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세월호 이후 두려움과 우울, 때로는 분노가 많아졌습니다. 아마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사람의 부모이기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유시민 작가님께서 우울한 시대이나 그렇기에 개인은 더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정말 공감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좀 더 듣고 싶기도 하고 노유진 세 분께서는 우울한 시대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의 실천이나 노력을 하셨는지 또는 방법이나 비결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노회찬 대표님 답변해 주세요. 네. 우울의 시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우리 유시민 작가께서 좀 부연 설명을 더 좀 해주시죠. 이제 30대들이 이제 좀 이 사연 주신 분도 이제 어린아이 키우고 있다니까 되게 연령대로 보면 30대 아까 첫 번째 사연도 그랬지만 30대 부모들이 굉장히 이제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우선 30대들이 삶 자체가 지금 이 뭐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시대, 비정규직의 시대에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요. 그럼 어린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고 있는데 저 아이들의 미래에 뭐가 기다리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두려움도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어떤 느낌 이런 걸 가지게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제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일종의 정신승리법인데요. 정신승리법. 그러니까 세상을 못 바꿀 때는 내 마음을 살짝 바꿔서 이 힘든 세상을 좀 잘 견딜 수 있는 내면의 상태로 가는 게 필요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 잘 나가는 친구하고 비교하거나 내가 살면서 좋았던 때하고 비교하거나 이런 것들도 의미가 있겠으나 실제로는 좀 긴 역사의 맥락 안에서 비교를 해보는 것도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지난 세기에 20세기에 세계대전이 2번이나 있었고 인간의 삶이 어마어마한 폭력에 노출되었고 인간의 폭력적 성향이 극단적으로 나타난 세기였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데 역사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 폭력의 정도에 대해서 쭉 추적 조사해 놓은 최근 연구서를 보니까 문명의 발전과 더불어서 폭력이 계속 감소해 왔대요. 그 20세기는 큰 전쟁을 겪어서 그렇지 항상적으로 전쟁 상태에 있는 지역과 그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과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숫자와 이런 거를 이 늘어난 인구 규모하고 견줘서 해보면 인간의 폭력성은 계속 감소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기는 한데요. 지난 몇십 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전쟁이요. 외부 침략도 없었고 5.18 때를 빼면 한 35년 동안 지금 그렇게 막 대규모로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내전과 같은 상황도 없었어요. 그리고 각자가 누리는 물질적 소비의 수준은 지난 3, 40년 동안 엄청나게 더 높아졌죠. 우리 삶은 늘 고달픈 게 있지만 굉장히 이 태평성대예요. 지금이 사실은 긴 역사적 안목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 나라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것은 출생이라는 로또에서 특등까지는 아니고 1등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최소한 2등 정도는 뽑은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느끼는 고통, 괴로움, 두려움 이런 것들은 2등 로또를 뽑은 사람들 사이에서 있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마음이 전 그런 생각하면서 좀 위로를 받거든요. 저도 비슷한데 네. 제가 위로받는 방법. 저는 아시다시피 우리 문 선생님도 그렇지만 유신 때부터 이렇게 유신 때문에 문제의식이 생긴 사람인데 그것도 조기에 생긴 사람인데 제가 79년에 대학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하숙집 주인이 그 명동성당 평신도회 회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성향이 야당 성향이셨는데 1979년 10월 27일 새벽 저는 자고 있었어요. 새벽 자고 있는데 이분이 일찍 일어나시는 분인데 저를 깨운 거예요. 이분이 아침 6시에 방송을 들으신 거예요. 방송을 듣고 지난밤에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의 총에 맞아서 죽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뉴스를 듣고. 아침에 저를 깨워가지고 저희 이름을 부르면서 제 성향도 아시고 하니까 박정희 죽었다는 거예요. 아침 6시에. 그래가지고 그 하숙집 식당에 그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멍하니 저도 멍한 거예요. 그분이 냉장고 열더니 소주 꺼내와가지고 소주를 한 잔 그거 빈 안주 없이 그냥 그걸 마셨거든요.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암울했던 유신이 암울한 시대였지만 그게 굉장히 길게 갈 줄 알았거든요. 그럼요. 그 할아버지가 박정희 할아버지가 평생을 할 줄 한 알았죠. 20년 더 할 줄 알았죠. 더 할 줄 알았죠. 그렇죠. 그게 허망하게 어찌 보면 빨리 갈 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민주화의 봄이 온다고 하는데 마음의 준비는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멍했던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5.18 광주 학살하면서 전두환 정권이 있을 때 저는 이제 노동운동을 하게 됐어요. 그때는 딱 돌아가는 걸 보니까 평생 전두환 정권 하에서 살 것 같더라고. 그렇다면 나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용접도 배우고 이래서 노동운동했는데 이게 87년에 이렇게 후퇴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싱거운 놈 이런 그게 이 세상에 이렇게 일이 빨리 6월 항쟁이 일어날 줄 저희 어떤 그 식견으로는 예청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구국에 결단 해달라고 부탁도 안 했는데 지 맘대로 하고 나와가지고 겨우 7년 만에 밀려났잖아. 그리고 87년에 무슨 민주노조 하면서 7, 8월 노동자 투쟁 벌어질 때도
노동자들이 그렇게 파업하고 막 이렇게 노조 만들고 이런 거는 제가 뭐 교과서에서나 봤지 현실에서는 평생 가도 못 볼 걸로 사실 생각했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걸 보고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경험이 보면은 늘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현실이 더 빨리 이루어지는 네. 경험을 전 뭐 그 진보정당 만들 때도 당 만드는 것도 뭐 몹시 힘들었기 때문에 그냥 당 만들면 그걸로 대충 제 인생은 이제 끝이 나는 이제 개인의 인생 끝이 나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당도 생각보다 빨리 2000년에 만들어지고. 저러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사셨나 몰라. 아니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런 이제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질문하신 문제는 암울한데 사실 암울하지만은 이게 예상보다는 훨씬 빨리 끝날 가능성이 이제까지 경험상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정신승리하면서 버텨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 뭐 오늘이 이제 새 첫 우리 방송이기 때문에 혹시 예. 담배 피우시면 꼭 끊으시고요. 예, 생각보다 빨리 끊어질 수 있다. 담배도. 그 다 마음쓰기에 달린 거예요. 네, 두 번째 사연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사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실히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그런 궁금증이 있거나 또는 사연을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공지한 대로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 사연을 올릴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